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72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IJ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남편의 자식운이 좋을 경우는 자식을 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병제의 금기운도 제법 강한데 모두 녹아버린다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가요? 라는 댓글 주셨네요. 헛방 95번째 여자분 사주에 식상이 많아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사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겠죠?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신유년, 경인월, 기사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내편이 비겁하고 인수가 많고 또 관이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인수를 생한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힘을 주니까 사주가 강사주가 되고 또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더더욱 사주가 건조하고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사화는 큰 불이죠. 큰 불이 땔감까지 받아서 불이 상당히 산불이 난 그 정도의 불기운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이 흙들은 갈라터지죠. 이 쇠들이 있죠. 쇠들은 개수 경금, 신금, 유금 개수는 많다는 얘기예요. 큰 쇠, 작은 쇠. 근데 이 쇠를 보호해 줄 거는 흙하고 아니면 물을 뿌려줘야 식혀지면서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이 쇠들이 가장 꺼려야 하는 거는 불이죠. 불에 쉽게 녹아버리니까 불의 쥐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기운이 강해서 줄줄 녹고 있고 보호해야 될 흙들은 쩍쩍 갈라져서 열기운을 치고 있어서 오히려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을 하고 있어서 이 쇠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이라도 있어서 좀 뿌려주면서 식혀주면 덜 할 텐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녹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IJ리님께서 얘기한 거는 이 쇠기운도 제법 있는데 녹았다고 다 녹지는 않느냐. 이렇게 개수도 많고 건재한데 그 얘기 있는데 쇠는 열의 쥐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불기운도 강하고 흙기운도 열을 품고 있어서 도움을 안 주고 물이 있어야 식혀줘서 건재한데 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좀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이라고 그랬죠. 식상이 이렇게 녹아버린 것도 있지만은 사주에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 보면 이 흙은 갈라 터져버리죠. 돌덩이 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흙이라는 건 적당한 물하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옥토가 돼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곡식이 나는데 이 사주의 흙들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나올까요? 아니죠. 거의 말라버려가지고 씨가 오히려 발화가 되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가뭄이죠. 그런 사주가 돼서 애 갖기가 힘들고 또 물이라는 거는 생식기죠. 생식기인데 생식기가 이렇게 열악하니까 자궁이 약해가지고 밭이 좋아야 좋은 씨를 뿌리더라도 발화가 되는데 밭이 이렇게 갈라터지고 쩍쩍 말라버렸으니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씨가 좋다고 해서 남자 사주에 자식운이 좋다고 해서 씨를 뿌리면 낳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죠. 그래서 사주를 오행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사주에 나와 있는 이 사주를 보면 체질이 나오죠. 체질이 임시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체질인지 안 좋은 체질인지도 파악을 하고 나서 상대편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상대방 남자가 사주에 자식운이 좋으면은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점을 궁합을 볼 때도 이러한 기운을 잘 느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는 녹아버리고 이 사주는 상당하게 밭이 말라버리는 사주다 보니까 임신하기가 어려운 사주라 남자 사주의 관, 즉 자식운이 좋다 하더라도 임신이 좀 어려운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똘똘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의 원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보니까 용신을 원령에서 잡아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임자년, 기호월, 병호일, 계시에
태생으로 선생님이 전 오화가 용신이라고 했는데 월령은 경금으로 나옵니다. 제 가족들 사주를 보니까 누구는 월령이 정기로, 어떤 사람은 역이나 중기로 잡히네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격국은 전 무슨 격인가요? 월지 유금에 경금과 신금이 지장간인데 토관이 안 되어 있는데 격국을 뭘로 잡는지 너무 어렵네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자년 기후월 병오일 기후시에 태어나셨는데요. 내 편이라고는 오화 하나뿐이고 전부 상대편이다 보니까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오화 용신이 됐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월령이 하는 일이 뭔가요? 월령이 월지죠. 월령은 계절이에요. 계절. 사주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봄철인지 여름철인지 가을철인지 여름철인지 뭐 여러 가지 월령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계절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운도 이 월령에서 나가고요. 봄이냐 여름이냐 계절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상당히. 그래서 월령이 하는 역할은 계절이고, 등력을 했느냐 신령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사주 강약, 제대로 된 내 계절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 불의 계절은 불은 제 계절을 만나면 봄을 만나야 된다든가, 나무의 계절이죠. 아니면 여름을 만나야 파워가 생긴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되면 신령이 돼가지고 파워를 잃어버리는, 상당히 사주에서는 월령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용신을 월령에서 잡아야 된다? 아니죠. 그거는 사주 팔자에 용신이란 거는 일간에게 가장 규정한 용신인데, 용신 오행인데 꼭 월령에서만 잡는 거 아니죠. 일지에 있으면 일지에서 잡고 시간에 있으면 시간에서도 잡고 어느 곳에서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령에서만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 이 유금 안에 신금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암장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경금이 월령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신금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지장간에 있는 거는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금 안에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경금이 약 10일 정도, 신금이 한 20일 정도에서 한 달을 뜻하는데, 그래서 유금월이면 백로죠. 백로 시작해서 10일간 10일 정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경금이 되고, 백로가 지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20일간은 신금이 사령한다는 얘기죠. 이걸 사령지신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정기, 중기로 나눈다는 거 기억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격국 있죠. 격국은 월지 있죠.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토관돼 있으면 그 토관돼 있는 오행으로 격을 잡으면 되는데, 토관된 게 없으면 바로 월지 있는 오행으로 잡으면 돼요. 유금이니까 이게 정제죠. 정제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기 때문에. 만약에 투관된 게 비겁이면 비겁이나 겁재는 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또 잡아야 되고, 아무튼 월지를 봐가지고 월지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오행이 있느냐 보고 없으면 바로 월지 있는 오행으로 격을 잡으면 됩니다. 아셨죠? 이해 가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사라이 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듣다 특징을 발견하고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주 원국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그에 비해 대운이나 세운은 가볍게 대입하고 넘어가시는데, 대부분의 명리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원국보다 중요한 건 운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아무리 원국이 좋아도 귀신운이 들어오면은 인생이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원국이 엉망이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용신운이 와서 그렇다고 해석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주가 강하고 약하고 균형이 맞고 안 맞고는 결국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흘러가는 운과 조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가 운기를 우선으로 하느냐, 사주 분석을 우선으로 하느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사주 원국은 꼼꼼하게 하는데 대운 세운은 가볍게 대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희신 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운을 하나하나 대입을 안 해서 그랬지 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석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사주학은 나아갈 때하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운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운을 알려면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풀지 않으면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분석 안 하고 어떻게 운기를 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꼼꼼하게 분석 안 하고 운만 대입해서 갈 것 같으면 그냥 사주 분석 안 하고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상담하는 사람 할 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얘기를 해줘야 되려면 정확한 운기를 뽑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좋은 운과 기신운과 희신운,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잘못 분석해가지고 거꾸로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겠죠. 상대한테 반대로 얘기해주면. 그만큼 사주 원국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을 대입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그 사주가 운을 대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의 사주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로 치면은 튼튼한 배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부실한 배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배가 화물선에 맞는 건지 아니면 여객선에 맞는 건지 그 용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운기를 만났을 때 운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지, 아니면은 나쁜 운도 헤쳐나가면서 좋은 운을 만났을 때 발복을 하는지, 아니면 배가 부실해가지고 나쁜 운에 난파가 돼가지고 좋은 운을 와도 운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부실한 배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원국을 꼼꼼하게 해서 그런 거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사주가 좋다 나쁘다 안 되죠.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쓰임새가 또 화물선인데 또 사람을 실어 날리면 그게 효율적이 안 되겠죠.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기도 제대로 못 받는 것. 여러 가지 보면 사주팔자가 운기하고도 대입이 꼭 운기만이 좋다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운이 들어와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해야 될 종목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좋은지 모르게 좋은 운을 넘어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은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데 사주 원판을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그 사주가 어디에 적합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리고 꼼꼼하게 풀어야 정확하게 희신운, 좋은 운, 나쁜 운을 알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운이 좋을 때 발복하고 운이 안 좋을 때 안 좋은데 뭐하러 사주를 푸느냐. 풀 필요 없죠. 그냥 살려면은 사주를 안 믿고 그냥 가버리면은 풀 필요도 없죠. 운에 맡겨서 사는데. 그러나 역학자들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나아갈 때하고 물러설 때. 나쁜 운기에서는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미리 알고 가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예를 들어 돈 나가는 운이다. 100만 원 나가는 운은 10만 원, 5만 원으로 줄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하고 물러설 때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려면 사주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희신운과 기신운을 알려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주 원판이 어떤 그 기질을 타고났고 성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 맞는지를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줘야 그런 사주가 제대로 된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 원국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차피 운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그 사람의 성향, 성격, 그 다음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분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올라온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